영국 본국은 이에 강경책으로 대응하다가 북미 식민지 13개에 주는 대륙회의를 결성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미합중국의 시작이죠. 그래서 100년 전쟁, 7년 전쟁,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미국이 그래서 탄생을 했구나, 그런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역사와 미국의 탄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유럽하고 미국은 거의 같은 문화권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미국이 그런 문화권을 더 뛰어넘었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7년 전쟁하고 미국의 독립, 이제 다가오는 독립전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까지 올라오고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미국의 7년 전쟁, 1756년에서부터 1763년,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한 주 전쟁이죠. 미국에서 이제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다시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합니다. 12년 후니까. 우리가 왜 이 7년 전쟁을 알아야 되느냐면은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로 또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7년 전쟁이 미국의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미국에서만 벌어진 전쟁이 아니에요. 1756년부터 1763년에 걸쳐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쟁입니다. 프로이센 왕국, 지금의 독일 지역이죠. 오스트리아 제국, 러시아 제국, 영국, 프랑스 왕국, 스웨덴, 스페인 왕국 등 당시 유럽 열강의 전부와 기타 포르투갈 왕국이나 독일과 이탈리아의 크고 작은 제휴 국가들까지도 참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가끔 얘기를 했죠. 공작이 있고 백작이 있고 후작이 있고 남작이 있고 그렇다고 그랬죠. 대개 유럽은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그럼 대한민국 5천만 명 딱 이렇게 개념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이런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왕자하고 이쪽 공주하고 결혼해갖고 땅을 또 갖고, 또 이쪽 자식하고 저쪽 자식하고 결혼을 해갖고 땅을 또 갖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토, 이걸 봉건 제도라고 그러는데 자기 영토들이 많고 왕은 거의 상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 전쟁이 일어날 때 영주들이 전부 다 모여갖고 싸움에 나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확실한 황제의 개념, 왕의 개념은 이런 기본적인 거 해갖고 온갖 잡동사니 귀족들이 다 모여서 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 무굴 제국도 끼어들죠. 거기다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가 있는 신대륙에서는 아예 유럽 본토와 별개로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판이 커져버려서 이 식민지들이 모국을 따라 서로 싸워요. 이 식민지들이 모국을 따라서, 영국이 식민지면 영국에서 싸우고 프랑스가 식민지면 프랑스에 싸워요. 이 싸움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끌어들입니다. 인디언들을 끌어들이죠. 이로코이족과 체로키족은 영국 편에 가담을 했고, 쇼쇼니족과 오타와족은 프랑스 편에 가담해서 부족들끼리 또 서로 싸우는 등 정말 각양각색의 세력들이 뛰어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7년 전쟁 이후 12년 뒤에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년 전쟁은 미국 독립전쟁을 낳게 되죠.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영국이 섬나라죠.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도 싸우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죠. 독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중부 유럽, 대부분 중부 유럽에서도 싸웠어요. 서지중해에서도 싸우고, 이베리아 반도라는 건 어디냐면 스페인 맨 끝에 있는 반도죠. 이베리아 반도, 북해 및 북프랑스 지역의 북미 대륙 대부분과 서인도 제도, 제일 먼저 콜럼버스가 발견한 서인도 제도, 동부 및 남부 인도와 필리핀, 그리고 남미의 우루과이 지역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대부분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연결된 나라들의 전쟁입니다.
단순히 전쟁의 규모로 보자면 세계 1차 대전보다도 더 넓었던 전쟁이죠.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영국과 프랑스의 기나긴 악연을 이해해야 합니다. 백년 전쟁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듯이 우리도 사실은 고려 말부터 계속 왜구들이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임진왜란까지 전쟁을 하고 결국은 나라를 1905년에 빼앗기죠.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그리고 1910년에는 완전히 빼앗기는 꼴이 됐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을 이제 앞서가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100년 전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잉글랜드 왕국의 플랜테저가와 프랑스 왕국 발루아가 사이에 프랑스 왕이 계신 문제를 놓고 일어난 전쟁입니다. 자, 계속 무슨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남작, 백작, 공작, 후작 이런 것들이 다 귀족들이야. 귀족들이고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왕을 갖고 있고 영국이 프랑스 땅을 많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또 누가 진정한 왕위가 될 거냐 그래갖고 계승 문제를 놓고 일어난 전쟁이죠. 플란테저가와 발루아가 양측 모두 여러 동맹자들을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로 서유럽에서 가장 넓은 땅에 왕위를 두고 두 왕조가 5대 116년에 걸쳐서 싸운 기나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이라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프랑스도 프랑스라는 국민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절대적인 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는 1600년에 나는 왕국과 결혼했다. 영국이라는 나라와 결혼했다. 그러면서 아주 절대적인 왕권을 체제를 하죠. 그전에는 막 조그마한 동네, 조그마한 영지, 뭐, 요런 봉건주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 이후에는 절대 왕권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사단 최고 전성기이자 동시에 기사 계급 쇠퇴가 시작된 시기예요. 기사단은 굉장히 중요한 십자군 전쟁 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기사단들은 자기 영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왕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때 그냥 기사단들이 전쟁하면서 다 죽은 거죠. 잉글랜드와 프랑스 양국 모두 전쟁으로 인해 강고한 아주 강건한 국민 정체성이 싹트게 됩니다. 100년 전쟁 이전에는 영국과 프랑스도 봉건제도 성격이 강했습니다. 100년 전쟁 이후 강력한 왕권 제도와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원수가 되어 나중에 신대륙 미국 땅에서도 서로 7년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제가 이 100년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원수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기회만 되면 싸우려고 그러는 거죠. 7년 전쟁에서 프랑스는 패배를 하죠. 영국은 또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의 13개 미국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고 결국 미국 13개 식민지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악연으로 또 미국 내에서까지도 서로 싸우는 바람에 영국에서 승리는 했지만은 이 전쟁 비용 부담을 너무 많이 해갖고 세금을 강하게 부과를 하고 이걸 못 견딘 13개 식민지는 필라델피아에서 모여갖고 우리 독립전쟁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영국하고 프랑스는 미국의 탄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얼마나 미국이 독립한 게 좋았으면은 뉴욕에다가 뭘 보냈어요? 자유 여신상을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영국으로부터 니네 독립했으니까 축하한다고 자유의 여신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쉬울 겁니다. 이 100년 전쟁엔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 영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잉글랜드는 크레시, 푸아티에, 아젠쿠로에서 이게 이제 프랑스 땅입니다. 연전연승하고 프랑스와 전쟁에서 이제 거의 이기는 듯 했어요. 그러나 프랑스 국왕이 동원할 수 있는 국력 자체가 잉글랜드를 능가했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프랑스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를레앙이라고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땅이에요. 오를레앙이라고. 그런데 잔다르크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잔다르크가 법정에 쓰죠. 나중에 마녀라고 그래갖고 나이를 대략
19살쯤 되었을 거라고 진술을 합니다. 1412년경에 태어납니다. 근데 하루는 13살 때 1425년, 그러니까 4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1425년 13살 때 잔다르크는 환시를 체험합니다. 잔다르크의 증언에 의하면 하루는 들판에 혼자 있었는데 성 미카엘과 성녀 카타리나 그리고 성녀 마르가리타가 그녀 앞에 나타나 잉글랜드군을 몰아내고 도팽샤르를 대관식을 위해 랭스로 데려가라는, 다 지역 이름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그래. 17세의 소녀 잔다르크가 앞장선 프랑스는 1429년부터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를레앙을 지켜내죠. 그 다음에 파타이, 포흐미니, 가스티용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면서 전쟁은 프랑스의 우세로 끝나고 잉글랜드 왕가는 유럽 대륙의 영지 대부분을 상실을 하고 영국으로 철수를 하죠. 잔다르크는 아주 작은 수의 프랑스 병사로 오를레앙의 잉글랜드군을 격파하죠. 그들이 항상 선두에 서서, 여러분들 잔다르크면 앞에 막 하얀 그 십자가 길을 들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많이 볼 거예요. 바로 이 백년 전쟁의 영웅이 잔다르크입니다. 잉글랜드군을 격파를 하죠. 1430년에 잔다르크는 브룰로곤 유파에게 체포되어, 이게 이제 질투로, 귀족들이 질투를 한 거죠. 아버지가 한 20헥타 정도 영지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1헥타가 3,000평이니까 6만 평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니까 귀족들이 이 잔다르크를 질투를 해갖고 결국은 잉글랜드 측으로 줘버려요. 그래갖고 1431년 루앙에서 마녀 재판을 받고 화형에 처해지죠. 이 어린 소녀가. 로마 교황청은 잔다르크에 대한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재조사한 결과 1456년 7월 잔다르크에게 화형 판결을 내린 재판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무효화 선언을 함으로써 잔다르크의 명예가 회복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 프랑스라는 국가가 지금도 가톨릭 국가로 남아있는데 저는 이 잔다르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다르크는 1909년 4월 18일에 비로소 시복되었고 1920년 5월 16일 날 성인으로 시성이 됩니다. 그래야 잔다르크 덕분에 프랑스는 점점 가톨릭 국가로 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7년 전쟁이 100년 전쟁을, 1300년 전쟁을 가지고 왜 미국에서 7년 전쟁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년 전쟁은 참전한 모든 국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남깁니다. 이 7년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1840년부터 왕정체제가 거의 무너져요. 왕정체제가 거의 다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쟁 발발 전에도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대부분의 참전국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유럽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계속 배만 고프고 베르사유 궁전 이런 왕정에서만 전부 다 부를 누렸지 백성들은 전부 다 굶어 죽었다고 봐야 돼요. 요 18세기 요 때는 제일 부자였던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세계 최강의 재정 상태를 갖고 있었던 나라는 청나라죠. 어쨌든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수년간 온 지구촌에서 전투를 벌인 탓에 이미 전쟁 4년 차인 1760년경이 되면 모든 참전국들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럽의 전쟁은 몇 차례 결정적 전투로 결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 전투가 있고 난 뒤에는 이긴 쪽도 반년 이상 천천히 세력을 회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여기서 100년 전쟁 잠깐 1330년서부터 1450년까지 전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때 잠깐 뭐가 있었느냐면 1347년부터 1353년 8년 동안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어요. 이때 100년 전쟁 때 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프랑스가 많이 죽어요. 영국은 이제 섬나라니까 패스트 흑사병 때 덜 죽고 그래갖고 계속 프랑스가 계속 끌려다녔던 거예요. 잔다르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7년 전쟁을 한 번 전투에서 패전을 해도 몇 달 내로 같은 규모의 대군을 또 일으킬 정도로 총력전. 그러니까 뭐 늙은 사람 뭐 애들 할 거 없이 남자라면 남자는 오죽하면은 잔다르크는 여자가 다 나왔겠어요. 가장 부유하다는 영국조차 7년 전쟁 동안 정부 부채가 5,800파운드나 증가했는데 이 액수는
영국의 1년 국민 총생산과 맞먹는 금액이에요. 그만큼 돈을 끌어다 쓴 거죠. 프랑스에는 영국의 원조금을 받고도 부족해서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하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빚을 해결해야 했고, 오스트리아는 전쟁이 한창인 시절에 장교의 수를 줄여야 했다는, 월급을 줘야 되니까. 러시아는 황태자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석을 팔아서 군 자금에 보탤 정도였다는 거죠. 만약 이 전쟁이 한쪽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면 이긴 쪽은 상대로부터 많은 배상금을 뜯어내거나 새로 얻은 땅에서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해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쟁은 백중세로 끝났고 유럽의 국경선은 7년 전쟁 이전과 거의 바뀐 것이 없게 되죠. 7년 전쟁의 승전국 영국과 패전국 프랑스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영국은 이 전쟁에서 인도와 북미의 식민지 전쟁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프랑스를 다 쫓아내죠. 북미에서는 초기 패전의 와중에 북미 식민지 주민, 영국에서 다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주민의 커다란 도움을 받고 북미 13개 식민지인들의 힘이 커지는 계기가 됩니다. 장기간의 전쟁에 따른 지나친 전쟁 비용 부담은 영국 재정을 악화시켰고, 결국 북미 식민지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가 식민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영국 본국은 이에 강경책으로 대응하다가 북미 식민지 13개에 주는 대륙회의를 결성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미합중국의 시작이죠. 그래서 100년 전쟁, 7년 전쟁,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미국이 그래서 탄생을 했구나, 그런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7년 전쟁의 패배자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이 전쟁에서 제일 망한 것 같지만 실제로 7년 전쟁에서 제일 망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패전국이 됐지만 내부 결속, 군제 개혁, 국력의 건재함을 과시하게 됩니다. 이 7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 국가라는 개념, 10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국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력했지만 7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국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프랑스는 루이 14세 말기부터 마이너스로 변하기 시작한 국가 재정이 악화된 건 물론이고, 캐나다와 미시시피강 동쪽 전체를 영국에게 빼앗겨요. 인도 역시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인도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프랑스는. 그러니까 진짜 프랑스야말로 이 7년 전쟁에서 완전히 털리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도 막대한 희생과 재정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게 없습니다. 이제 이 7년 전쟁이 끝났는데도 프랑스는 계속 악재가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은 악재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왕정 국가에서 민주주의로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7년 전쟁을 시작하면서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로부터 오스트리아령, 현재 벨기에를 넘겨받아야 했지만 오스트리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졌으니까. 프랑스는 그나마 설탕과 커피로 막대한 수익을 보던 생도맹그, 카리브해 식민지를 유지해서 최악을 면하긴 했지만, 루이 16세, 누구냐면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네트 남편이에요. 루이 16세 때는 국고가 바닥에 나서 굶어 죽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외우기도 쉬워요. 1789년, 789,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1783년에 아이슬란드 라키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이때 가축의 반이 죽어요. 주민의 4분의 1이 굶어 죽습니다. 라키 화산 폭발은 유럽 대륙이 겪는 재난 가운데 최악이 됩니다. 1783년 6월 8일 아이슬란드 남부 라키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8개월 동안 분출된 화산재는 유럽은 물론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날아가요. 우리도 무슨 문헌이 있느냐면 빨간 눈이 내린다고 그래요. 빨간 눈, 그러니까 화산재가 내려가고 빨간 눈이 내린다는 그러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당시 사태를 목격한 아이슬란드의 성공의 신부 윤스테인 그림소는 대지의 모든 식물은 불탔고 들판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라키 화산과 맞붙어 있는 다른 화산들이 연쇄적으로 마그마를 쏟아내면서 1784년까지 아이슬란드는 화산재는 물론 유독가스인 이산화황과 수소, 화붕소를 유럽 대륙 전역에 쏟아 붓니다.
들판에 방목해 기르던 가축들과 야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폐와 기관지가 막히고 질식사가 소출을 합니다. 당시 분출된 이산화황의 양은 2006년 유럽 전역 공업지대에 쏟은 양의 3배 정도가 됩니다. 화산 폭발로 프랑스가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듯이 인류사를 바꾸는 전염병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건 꼭 알아야 됩니다. 천둥, 번개와 우박이 몰아쳤지만 여름 기온은 지옥처럼 높았다고 그래요. 그때 가을 무렵 안개가 걷히고 이번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지금 라케 화산 폭발 얘기합니다. 화산재는 북미 대륙까지 날아가서 1784년 미국 독립선언서 발표한 때죠. 겨울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혹한으로 기록되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독립서를 기초한 사람이에요. 1783년 겨울에 내렸던 첫눈이 해가 바뀌고 봄이 올 때까지 녹지 않고 그 이후에 폭설이 계속 쌓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문제는 프랑스였습니다. 북해를 건너온 화산재는 프랑스 전역에 이상기후를 불러옵니다. 1785년 가을 프랑스 농민들은 유례없는 풍작을 거둡니다. 곡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산은 물론 농민들은 곡식을 대거 폐기해버립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이로 인해 도시 노동자들이 빈민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혹독한 겨울과 기근이 계속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그래서 1789년에 드디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347년부터 1353년 물론 흑사병이 100년 정도 유지를 합니다. 지독하게 몰아친 거를 한 8년으로 보는 거죠. 흑사병 때문에 중세시대가 끝나고 근대가 되잖아요. 탈교회화가 오고 그 다음에 1784년 화산 폭발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왕정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돼요? 민주주의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 또 한 번의 지구가 큰 소용돌이에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지금 이 코로나는 그냥 왔다가 지나갈 전염병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류의 문명을 아마 바꿀 거예요. 뭐 이미 인류의 문명이 바뀌어가고 있죠. 어쨌든 1788년 프랑스 전역에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집니다. 1년의 풍작에 이은 기근이 3년을 갑니다. 프랑스 화산학자 자크 생테즈는 누적된 빈곤과 기근의 심화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주장을 하죠. 당시 프랑스 왕은 루이 16세였습니다. 그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독립운동에 군비를 지원을 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프랑스로 가고 돈을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지원을 해주죠. 막대한 재정 적자를 세금 징수로 메웁니다. 미국에 돈을 대줬으니까 왕실에는 금과 꿀이 넘쳐났지만 국민들은 등골이 휘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들의 요구는 우리에게 빵을이었어요. 이 주장에 당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사탕을 먹으면 되지, 과자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다는 소문에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가죠.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유럽의 역사와 미국의 탄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뭐 유럽하고 미국은 거의 같은 문화권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미국이 그런 문화권을 더 뛰어넘었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7년 전쟁하고 미국의 독립, 이제 다가오는 독립전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세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국제 정세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전쟁은 정말 갑자기 시작되는 걸까?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쟁은 어느 날 벼락처럼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충돌, 잠시 스쳐 지나갈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불안과 경쟁, 그리고 계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 대륙에서 맞섰습니다. 그 충돌은 결국 7년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식민지의 경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인도와 카리브해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사실상 세계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고 영국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 늘어난 국가 부채, 그리고 결국 식민지에 부과된 세금,
그 세금이 쌓이고 쌓여 북미 13개 식민지의 분노가 되었고 결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나라가 탄생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바꾸고 체제를 바꾸고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금이 오르고 삶이 흔들립니다. 전쟁은 지도자가 시작하지만 그 파장은 국민의 삶을 흔듭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전쟁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작은 갈등을 방치할 때, 대화가 멈출 때, 서로의 두려움이 증폭될 때, 그때 이미 전쟁의 씨앗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또 한 번 긴장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7년 전쟁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쟁은 한 제국을 흔들었고 한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역사는 늘 조용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읽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